자,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서 검찰이 성범죄와 무고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은 오늘 오후 윤 씨에 대해 사기와 강간치상,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윤 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이 정신과 진료 기록을 제출한 점을 토대로 강간치상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또 내연녀 권모 씨에게 20억 원을 빌렸다가 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지난 2012년 간통 혐의로 고소한 점에 대해 사기와 무고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윤 씨는 지난달 17일 15억 원대 사기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가 법원이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하면서 사흘 만에 석방됐습니다. 네, 그리고 고 장자연 씨 사망 10년 만에 장 씨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과거사위원회 최종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장 씨가 술 접대를 강요받은 정황이 인정되지만 성폭행 피해 의혹은 수사를 권고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예상대로 장 씨 소속사 대표의 위증 관련 혐의만 재수사 권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조선일보 사주일가 등에 대한 과거 검경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자, 먼저 검찰에 어떤 부분을 수사 권고했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조금 전 장자연 사건에 대한 13개월에 걸친 진상조사 결과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고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김 씨가 장 씨 사건과 관련한 이종걸 의원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장 씨의 성폭행 피해 의혹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사 권고는 없었습니다. 김종승 씨가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장 씨에게 술자리와 접대 등을 강요한 것을 확인했는데요. 영화 감독을 접대하라고 협박한 사실, 김 씨가 장 씨를 자주 추행했다는 진술도 있었지만 과거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동료 배우 윤지호 씨는 누군가 술에 약을 탔거나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성폭행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과거 사위는 추정에 근거한 진술이라 직접적인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전직 매니저 유모 씨 역시 성폭행 피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가 번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행 가해자가 누군지, 범행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설 만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다만 과거 사위는 의혹과 관련한 중대한 증거가 나올 수도 있는 만큼 특수강간과 강간치상죄 공소시효가 끝나는 2024년 6월까지 관련 자료를 보존해달라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네, 또 관심을 끌었던 게 접대받은 인사들의 리스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사됐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과거 사위는 명단 형식의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는 실물을 확인할 수 없었고 장 씨가 숨지기 전에 작성한 문건을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도 엇갈렸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의 유족도 사람 이름만 나열된 것은 없었고 모두 서술식으로 쓰여 있었다고 진상조사 과정에서 말했습니다. 리스트와 별도로 장 씨가 작성한 문건에는 김종승 씨로부터 성접대를 강요받은 내용 등이 적혀 있었는데요. 과거 사위는 문건의 내용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일보 사주일거 관련 의혹도 있었는데 과거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선 조사받지도 않은 사주일가까지 직접 조사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과거 검경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 씨는 문건에서 지난 2008년 9월 조선일보 방 사장이란 사람에게 술자리 접대와 잠자리를 요구받았고 몇 개월 뒤 방 사장의 아들에게도 술 접대를 시켰다고 적었습니다. 네, 과거 사위는 2007년 10월쯤 식사 자리에서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장 씨가 만났다는 진술이 확보됐는데도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사건이 무관하다는 데 지중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10월 유흥주점에서 김종승 씨가 방상훈 사장의 아들인 방정호 전 TV조선 대표를 접대하면서 장 씨를 동석하게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장 씨가 작성한 문건에 나온 술 접대는 상대방과 일시, 장소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경찰청장을 찾아가 방상훈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찰과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경찰 초기 수사와 검찰 수사 지휘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과거사위는 우선 경찰 수사 초기 압수수색 과정에서 결정적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장 씨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한 시간은 57분으로 1시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장 씨 침실에 수첩과 메모장이 많았는데도 조선일보 방사장 등이 적힌 다이어리와 명함 등이 든 핸드백을 압수하지 않았고 장 씨가 들고 다니던 가방조차 열어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장 씨가 사용하던 핑크색 모토로라 휴대전화가 압수물 사진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압수된 휴대전화와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다른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또 압수물을 돌려주면서 사본을 남기지 않았고 통화 내역이나 디지털 압수물 자료 기록도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족이 봉은사에서 장자연 문건을 받을 당시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도 수사 기록에서 빠졌는가 하면 장 씨가 사망 직전 발송한 문자 메시지 3통이 삭제된 뒤 복구 불가로 판단된 점도 석연치 않은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런 대규모 기록 누락 사태에 대해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이나 검사도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반응을 보일 정도였지만 어떤 의도나 외압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부산 항운노조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방검찰청이 최근 서울국가인권위원회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3일 인권위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인권위 소속 A팀장이 부산 항운노조 채용 비리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해당 팀장 직위를 해제한 뒤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수사와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에서 최근에 경찰 수사에 대한 지적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둘러싼 검찰의 반발에 대한 작심 발언들이 잇따랐습니다. 검경 갈등이 커지며 잇따라 파열음이 나자 여당과 청와대가 개혁의 고삐를 최고 권력기관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SNS를 통해 사법개혁 의지를 피력했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혁에 단호한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민감룡 경찰청장 바로 옆자리에서 작심한 듯 최근 경찰 수사와 정치적 중립을 꼬집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엄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이 있습니다.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의 남용으로 인해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최근 경찰의 버닝썬 수사 결과에 많은 국민이 실망했다며 쓴소리를 냈습니다. 동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기를 든 문무일 검찰총장과 검찰 조직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청장과 일부 검찰의 반응은 지극히 유감스럽습니다. 여당과 청와대의 이 같은 강경 대응은 최근 수사권 조정을 두고 불거진 검경 갈등이 위험 수위를 넘겨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조직 외부로까지 계속 잡음이 터져나오면서 자칫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감룡 경찰청장은 경찰에 대한 비판을 경청하겠다며 자세를 낮추면서도 문무일 총장을 겨냥한 견제도 잊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합의안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결과물입니다.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만큼 이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당 원내대표단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연석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잠시 뒤인 저녁 8시부터 맥주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패스트트랙부터 엊그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거치며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진 분위기인데 민생 현안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우리가 전국 경색 이 얘기를 꽤 오랫동안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늘 한잔하고 나면 좀 분위기가 바뀔까요?
네, 올해 국회는 내내 헛바퀴를 돌았죠. 이제는 풀릴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2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국회 근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함께 만납니다. 맥주를 곁들인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20대 국회 4년차 원내 지도부의 상견례인 만큼 새 관점에서 한 발짝씩만 물러나면 국회 정상화에 물꼬가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판은 깔렸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지혜를 발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생각을 나누는 기회로 삼고 이견을 조율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사진 찍고 헤어지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꽉 막힌 전국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격이 없는 대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호프 미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맥주 호프가 아니라 희망 호프 미팅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서로의 생각들을 좀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신환 원내대표 당선 이후 처음 만나는 3당 원내대표의 자리이기 때문에 상견례부터 시작하고, 오늘 회동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의 국회 정상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유능한 조정자로서 양당의 입장을 조율해 내겠습니다. 네, 이제 2시간 반 뒤입니다. 상견례에서 어떤 말이 오갈지 YTN은 그 생생한 현장 모습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그런데 혼돈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당내 반대파의 반발을 무릅쓰고 자신과 가까운 의원들을 주요 당직에 임명했습니다. 공개 석상에서 찬반 인사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는 등 바른미래당의 내부는 더욱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강한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주요 당직자들의 임명을 단행했습니다. 자신의 우군으로 꼽히는 임재훈, 최이배 의원을 각각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에 임명했고 최도자 의원을 수석 대변인으로 낙점했습니다. 오늘만 한 것이 아니라 지지난 최고위원회 때 비공개 회의 때 협의를 했고, 오신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반대파는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이번 임명을 날치기라고 규정하며 당을 손 대표 혼자 운영하려 하지 말라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혼자 당을 운영하려 하지 마시고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찬반 인사들 사이의 설전은 회의가 끝난 뒤 복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이준석 최고위원이 4.3 보궐선거 당시 음주 상태로 유세 지원을 했느냐를 두고 볼썽사나운 신경전까지 연출됐습니다. 술 드시고 지원 유세하고 하니까 우리 당이 지지율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않겠다 했더니 괜찮아 하면서 손 대표가 올라오라 하셔서 올라가 있었고요. 당내 분란의 불똥은 바른정당계 좌장인 유승민 의원의 5.18 기념식 참석 논란으로도 번졌습니다. 시대착오 중인 색깔론을 띄우고 있는 황교안 대표조차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왜 유 전 대표께서는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당대 인사에서 인신공격하는 발언으로 최고위 발언을 대신하는 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저희가 합당한 이후에 유승민 대표께서 호남 일정으로 처음 잡았던 것이 망월동 묘역 참배를 통해서 5.18 정신에 실현하겠다고 했던 그 발언이었습니다. 손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에 이어 주요 당직자 2명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서둘러 당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지만 거센 반발에 최고위원회 구성원 9명 가운데 안건 통과를 위한 인원 5명도 온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찬반 세대결 양상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 대표 사퇴를 주장하는 반대파와 그럴 수 없다는 손 대표 모두 상대방을 설득하지도 출구 전략을 찾지도 못하면서 바른미래당 호가 좀처럼 혼돈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유증기 유출이 모두 2차례 있었지만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산시는 오늘 오전 대책회의에서 지난 17일에 이어 18일 새벽에도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한화토탈 측은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나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선 한화토탈 측은 탱크 폭발을 막기 위해 주입한 소화 약제 부피가 커지면서 유출량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근로자와 주민은 지금까지 525명으로 집계됐으며 대부분 어지럼증과 구토, 안구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경북 구미 산업단지에서도 불이 나 1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거센 불길이 화학물질 저장 공장까지 번지는 등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붕이 폭격을 맞은 듯 내려앉았습니다. 시뿌연 연기가 끝도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전자부품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새벽 3시 반쯤. 샌드위치 패널 등이 타면서 내뿜는 연기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여기 전체가 완전히 그냥 앞이 안 볼 정도로 그냥 연기로 다 뒤덮여가지고. 인접시군의 소방력까지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돌풍까지 불면서 질산 등 유해 화학물질이 있는 다른 공장으로 불이 번지는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대응 2단계가 발령됐고 소방관과 공장 직원들이 화학물질을 빼내 안전한 곳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많은 피부터로 이제 저지방을 하면서 만에 하나 또 넘어갈 수 있으니까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외화물질을 밖으로 다 꺼냈거든요. 불은 5시간이 지난 오전 8시 20분쯤 가까스로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6채가 타는 등 10개 업체가 소방서 추산 137억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수협이 노량진 옛 수산시장에 대한 6번째 명도 집행에 나선 가운데 집행 인력과 상인들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 시장 측 상인 A씨가 뜨거운 물을 뿌려 수협 직원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A씨를 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연행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경기도 수원시 세류동의 한 집회 현장에서 신원 미상의 인물이 참가자들을 향해 쇠구슬을 쏜 뒤 도망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확성기가 달린 집회 차량의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목격자들은 지름 0.7cm 크기의 쇠구슬 4발이 갑자기 날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고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건설인 노조가 항의 집회를 열고 있었는데 경찰은 집회 소음에 화가 나 쇠구슬을 쏜 것으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가 오는 28일 결성 30주년을 앞두고 법의 노조 취소를 위해서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25일까지 정부의 답변이 없으면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종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사회 원로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교조 법의 노조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앞장서서 법의 노조라고 하는 회계망측한 탄압법을 뒤집어 엎기를 바랍니다. 전교조는 결성 30주년을 기념하는 전국 교사대회가 열리는 25일까지 법의 노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5일 남은 이 기간 전교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아이로 100주년 총회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어 청와대에 촉구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전교조는 24일까지 날마다 학부모 단체, 시도교육감 등과 함께 법의 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농성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만약 25일까지 법의 노조를 직권 취소하겠다는 답변이 없으면 교사대회를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는 집회로 만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의 노조를 통보받았습니다. 해직 교사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데 전교조 조합원 중 해직 교사가 있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전교조는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정부는 김명수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 100주년 총회가 열리는 6월 전 정교조 문제를 매듭 짓겠다는 방침을 밝힌 적이 있는 만큼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마사지 업소나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노려 필로폰을 공급한 일당과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 등 모두 16명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공급책들이 외국인끼리만 가는 모임이 있고 보통 집단으로 거주하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 10월부터 외국인들만 노려 마약을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처음에는 돈을 받지 않고 필로폰을 나눠주다가 중독되면 사기하는 수법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4, 5학년을 기준으로 사춘기 신체 변화가 2년 정도 빠르면 성조숙증으로 진단합니다. 성조숙증 아이들이 연평균 9.2%씩 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가족력과 비만, 그 밖에 환경 호르몬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2라고 했지만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사춘기가 온 건지 애들이 몸이 커지고 짜증과 반항이 늘었다는 부모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요즘 아이들 사춘기가 그맘때입니다. 더 빨리 사춘기가 와서 성조숙증 진료와 치료를 받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7년 한 해에만 성조숙증 진료를 받은 아이가 9만 5천 명, 2013년과 비교해 2만 8천 명이 더 늘었습니다. 연평균 9.2%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성별로 보니 대부분 여자아이로 전체의 89.9%나 됐습니다. 나이는 5살에서 9살 이하가 5만 2천 명으로 절반을 넘었고 10살에서 14살 이하가 뒤를 이었습니다. 성조숙증의 증가세는 가족력과 비만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 최근 환경 호르몬도 유발 물질로 지목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만하게 되면 성장판이 앞서가면서 그리고 성조숙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여성 호르몬처럼 변해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커서 진단은 혈액 검사와 성장판 검사, 최종 뇌하 수치 검사로 하고 치료는 성호르몬 분비를 막는 주사요법을 씁니다. 성장 시기를 더 늘려준다라고 하시는 게 더 맞겠고 보통 5학년 때까지 치료를 합니다. 치료를 끝내고 나면 보통 1년 후에 초경 시기가 찾아오게 돼서 그 정도쯤까지 아이는 쭉 성장을 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조숙증을 방치하면 성장판이 일찍 닫혀 키가 제대로 자라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여아의 경우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발생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정상적인 사춘기 시기가 언제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4, 5학년 전에 가슴이 나오거나 여드름이 나고 머리에서 냄새가 나거나 하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받는 게 좋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SNS 유명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호박집에서 곰팡이가 검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운영업체 측이 사과하고 식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8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SNS 인플루언서 임지현 씨의 남편이자 쇼핑몰 인블리를 운영하는 북원 FNC 박준성 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과했습니다. 박 씨는 고객 눈높이를 맞추기에 역량이 많이 부족했음을 인정한다며 임지현 씨는 앞으로 경영에서 물러나 고객 소통에만 주력하고 쇼핑몰은 식품 부문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술계 특목고인 서울공연예술고에 학생 인권을 보장하라는 권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외부 행사에 학생을 동원하는 등 학교장 비위에 대한 교육당국의 조치에도 학생들의 고충이 여전하기 때문인데요. 학교 측은 권고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권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고발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학부모들은 청와대 교장 직무정지 국민청원까지 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서울시 교육청은 앞서 감사를 통해 학교장 등 관련자 파면, 해임 처분 요구와 수사까지 의뢰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장의 술자리와 사적 모임 등 외부 공연에 학생을 동원하는 문제와 열악한 학교 시설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충은 여전합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이 공연예술고에 학생 인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권고 내용은 학교 밖 공연 때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보장 대책 수립, 예술 특목고 운영 취지에 맞는 교육환경 실질적 개선 등입니다.
학교 시설에 대해서 개선을 권고함과 동시에 공연 동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보호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권고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공연예술고는 시설을 개선하고 외부 공연의 경우 참가 여부는 학생과 학부모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하는 등 공고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학과장들이 있어서 협의해서 공연을 꼭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면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학생들에게도 자기가 공연에 나가겠다는 사인을 받고 나가는 거로. 현재 서울공연예술고는 비리를 저지른 교장이 퇴직한 뒤 신임 교장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학생 외부행사 동원으로 촉발된 공연예술고 사태가 학생 인권보장 공고를 계기로 수습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대북 제재가 풀리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다며 자주 노선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논설에서 오늘날 자주는 적대 세력의 2중 또 3중의 압박 속에서 생사가 달린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라크와 리비아 사례를 언급하면서 제재는 단순히 경제난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적 경제 구조를 허물어 속국으로 만들자는 흉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그러면서 제재가 풀리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환상과 의존심을 털어버리고 외부의 원조 없이 성장할 수 없다는 사대주의와 패배주의적 관점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가 개성공단 폐쇄 이후 처음으로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한 가운데 이들의 방북 시기를 북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이 언제 이루어질지 묻자 구체적인 시점이나 일정 등에 대해서는 북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측과의 협의에 대해서 세세한 시점이나 과정 등을 상세하게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통일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에 대해서 지난 2016년 공단 폐쇄 이후 처음으로 방북을 승인하고 방북 시기를 북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 연결해서 기업들의 현재 분위기 또 향후 일정에 대해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지난 8번에 걸친 신청 때와는 달리 정부 안에서도 좀 변화 기류가 감지가 돼서 성사 가능성이 좀 주목됐었는데 승인 이후 기업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열리니까 한마디로 만시지탄이라고 합니다. 유엔 제재와 무관한 방북 승인을 40개월 만에 했으니까 그동안에 애간장이 얼마나 탔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들 기대 반 우려 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 반 우려 반. 기대는 알겠지만 우려라는 부분은 어떤 대목일까요? 어떤 부분이 좀 우려되세요? 시설 상태가 우리가 2013년도에 6개월 만에 올라갔을 때도 많이 훼손돼 있었는데 네. 3년 3개월이 지났으니까 지금쯤은 아마 이걸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좀 이왕이면 진작에 좀 볼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3년 3개월 동안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그 시설물들 그런 것들일까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기업인들에게 그 시설은 자식과 같은 존재인데 3년 이상을 못 봤으니까 거의 방치된 상태에서 제대로 쓰기는 참 어렵지 않을까. 그걸 네. 제일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기업들은 공단 방문 같은 경우는 대북 제재 저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권 보호 차원이다.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을 한 거고요. 자, 그동안의 방북이 좀 보류가 됐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참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게 오해가 좀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처음에 개성공단을 닫을 당시에 개성공단의 임금이 핵에 전용됐다라는 오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 쪽도 많이 이제 오해를 풀고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네. 별개구나 하는 걸 갖다가 인지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그 부분이 이번에 잘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하신 김에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방북을 할 경우 어떤 절차가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이 방북을 할 때와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성공단을 들어가려면 일단은 유엔에 이제 승인이 있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북쪽에 또 승인이 있어야 되고, 우리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해외 나갈 때 우리가 그 비자를 받는 것처럼 네. 우리가 193명을 신청을 했는데 일단 북쪽으로부터 들어와도 좋다라는 그 방북 승인이 나와야지만 저희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도 실무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네. 이런 준비 작업이라든가 하려면 아무래도 일정한 그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통일부 같은 경우는 오늘도 그런 북한과 지금 통일부 같은 경우는 남북 연락 사무소 등의 어떤 루트를 거쳐서 물론 이런 과정들이 좀 알려지는 걸 조심스러워합니다만은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북쪽에서 승인을 안 할 이유는 없는 것이 연초에 그 김정은 그 신년사에서 예.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은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재개에 대해서 북쪽에서 그 최고 지도자가 한 것을 갖다가 그 밑에서 거절할 이유는 없는데 다만 준비하거나 이런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로 주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이 방북 시점의 마지노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제 시간적인 것은 그렇게 길지 않게 결정이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해 10월 달에도 북쪽에서 그 방북 승인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5월 말도 늦으면 한 6월 달 이내에는 우리가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까. 특히 우리 그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질 걸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이 이제 방북 수용 의사를 밝혀온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논의가 되는 겁니까? 이를테면 자산을 어떤 식으로 좀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해 1차 남북 정상회담을 4월 27일 날 했으니까 그 이후에 바로 재개 TF를 만들었고 제가 그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미 저희들은 올라가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고 하는 걸 갖다 철저히 기업별로 잘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것이 그냥 하루 갔다가 오는 걸로는 절대로 불가능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기업들이 면밀한 그 점검을 해야 되는데 3년 정도 방치된 시설물들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도 필요하고 예. 여러 가지 그 진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후속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방북 승인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좀 부회장님도 어떤 기대감이 좀 느껴지는데 이 부분은 또 좀 궁금한 부분인데 3년 3개월 동안 사실 피해 상황이 뭐 1조 5천억 원이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고요. 일단은 입주 기업인들의 피해 상황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 또 이 3년 전에 있었던 북한 근로자들은 또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1조 5천억은 저희가 개성공단이 중단되고 나서 실태 조사를 해서 나온 금액이었고 예. 그 이후에 기업들이 정상적인 조업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피해가 발생됐고 일부 기업은 이미 부도가 난 상태고 네.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중국에 한 400만 불 정도 우리 때문에 이제 부도가 난 기업이 있어갖고 그대로 한 푼도 못 받는 이런 예. 피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의 그 실태 조사를 하고 정부에서 준 것은 이제 경영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었지 영업권에 대해서는 한 푼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그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그 박영선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께서도 기업들의 그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그 헤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부회장님이 운영하셨던 사업체 같은 경우 직원분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희도 사실 뭐 문을 닫아야 될 그럴 상황이었는데 네. 인천 청라에 있는 그 물류센터를 급히 개조를 해서 공장으로 했고 저희 직원들을 해고할 수 없어서 그 주재원이라든가 모든 직원들이 거기서 정말 열심히 해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자, 끝으로 이 얘기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얘기겠습니다만은 방북 승인으로 이제 시설 점검까지 이어진다면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좀 이어질 것인가 여기까지도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시설 점검의 목적을 뒀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국제사회라든가 여러 가지 또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가동에 대한 문제들은 앞으로 정부라든가 국제사회와 협의하면서 네.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다만 저희들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원래의 자리에 놓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방북권 자체도 중요한 대목입니다만은 남북 관계 정책 국면에서도 또 하나의 변수이기 때문에 북한의 반응 좀 같이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성공단 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 것과 관련해 구글이 화웨이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전이 필요한 비즈니스를 중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나 구글 서비스 관련 기술적 지원이나 협력을 화웨이에 제공하는 것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화웨이는 즉각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에 대한 접근을 상실할 거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훨씬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열린 긴급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된 민간 아파트 가운데 분양가가 9억 원 이상인 아파트가 전체 물량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직방 자료를 보면 분양가 9억 원 초과인 서울 민간 아파트의 비율은 지난 2016년 9.1%에서 지난해에는 29.2%, 올해는 48.8%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의 92.2%는 강남 3구에서 분양이 됐지만 올해는 한강 이북 비율이 45.4%로 크게 증가한 점이 특징입니다. 성인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전이 1분기 사상 최대 적자를 낸 데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 장관은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한전이 적자가 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유가 상승에 따른 가격 효과가 제일 크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전의 적자 문제와 요금 문제는 같이 다룰 문제는 아니라면서 그 전에 한전이 흑자를 냈을 때 요금을 내렸던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 맛있는 먹거리를 즐기는 것도 여행의 묘미인데요. 한국도로공사와 휴게소 운영업체가 유명 한식 요리사가 만든 메뉴를 휴게소에서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유명 셰프 메뉴의 휴게소 진출, 이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름난 요리사가 새로 만든 메뉴를 소개합니다. 세계적인 음식 잡지 미쉐린 가이드에 오른 한식당 셰프입니다. 설명의 장소는 고속도로 휴게소. 6가지 새 메뉴들은 다 휴게소에서 팔 겁니다. 셰프이고 또 한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휴게소의 음식 문화를 조금 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공주식 장국밥, 토마토 제육덮밥은 신선한 지역 특산물로 맛을 냈고 이북식 김치말이국수, 순한식 불고기덮밥처럼 북한 지역 향토 음식도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소개된 신메뉴들은 충남 공주 부여휴게소 그리고 전북 진안휴게소에서 다음 달부터 고객 메뉴판에 오를 예정입니다. 시식회에 참여한 휴게소 이용객들은 맛도 좋고 재미도 있다며 엄지를 들었습니다. 약간 내 곰탕 살짝 먹어봤잖아요. 진짜 맛있는데요. 사실 그냥 가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뭐 좋은 음식을 하면 아무래도 돈을 내고 먹는 거니까 어쨌든 더 맛있게 먹으면 좋겠죠. 최근 방송인 이영자 씨가 배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휴게소 음식의 고정관념을 바꿔놨습니다. 이제 유명 셰프 메뉴까지 진출하면서 고속도로를 지날 때 휴게소를 들를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밀레니엄 베이비에서 이제 막 성인이 된 신입 어른들이 한복을 차려입고 향교회에서 전통 의식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군복무 중에도 물론 어른은 됩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장병들이 이렇게 복식을 갖추고 성년례에 참석하러 가는 길입니다. 외국 유학생들도 어른의 말씀과 함께 차와 다식을 내려는 의식을 해보면서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있는데요. 매년 5월 셋째 월요일 성년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만 19세가 되는 사람이 대상이죠.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고 또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 생긴 날이라고 하네요.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오늘 맑고 선선한 날씨 속에 공기마저 깨끗했는데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점차 더워지겠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까지는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절기소만인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3도, 모레는 25도로 다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에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나탄 때 강원 남부 산간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3도, 대전과 대구는 11도, 부산은 1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낮 기온이 23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 없이 맑겠고요. 주 후반에는 또다시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큐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6시 반은 퇴근길 종합뉴스 전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